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2억을 계속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 성장성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억을 네. 우리 대표님 또 2억이 있어도. 2억이 있어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와, 지금 입장에서 30대 초반이셔요.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 안 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결혼 안 하고 안녕하세요.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오늘은 기존 스튜디오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2030 세대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미래 자산이 부동산인지 비트코인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왜 부동산과 비트코인인가? 부동산과 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왜요? 부동산하고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요즘 제일 잘 투자하는 자산 중에 하나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을 지금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말되네. 비트코인. 저도 항상 궁금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트코인 투자해 보셨나요? 솔직히 대표님 오셨으니까 저도 한 수 배우고는 싶은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소유권의 개념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도대체 실물 가치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선뜻 내키지가 않고. 아니, 소장님은 직접 투자해 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맞아요. 과거를 보면 10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를 모르니까 결단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저희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어야 되나? 아니, 부동산 또 똑같은데. 토론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공식적으로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가 현재 처한 재정적 상황과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혹은 비트코인이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동산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버틴다, 길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유하고 내가 세금을 내고 버티는 상품인데 저는 요즘 나이가 먹다 보니까 1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2025년 언제 지나갔지? 벌써 8월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30한테는 아마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10년을 투자하라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두려운 마음. 맞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멀어지고 실제로 부동산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번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도 잠실의 아파트들이 올 초만 하더라도 뭐 25억, 2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34억, 10억 가까이 올라갔고요. 반포는 6개월 만에 20억 올라간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부동산을 외면을 하려니까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투자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이 어려운 숙제를 2030들은 지금 풀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의 대물림인데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이게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일본이 베이비붐 세대들 80년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버블 상승기에 집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진 부모님을 있는 청년들은 물려받아서 집을 가지게 되는데 나머지 청년들은 사실 내 집 마련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디딤돌 삼아서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2030 세대가 접근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는 당연한 얘기다. 네네. 근데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그 종잣돈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성장이 높은 자산을 이용해서 모은 다음에 결국 부동산으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고 우리 원밸리 보더라도 이제 지금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강남 원밸리. 50억, 60억을 현금 주고 삽니다. 누가 현금 주고 살까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신 분들이 실제로 삽니다. 50억을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0배가 오르면 500억이 되는데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라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을 다 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00억을 벌면 50억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아마 포트폴리오를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배 차원에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으로 모아서 부동산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에 대해 살짝 웃으셨어요. 아, 웃었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렇게 모으고 온다 할 때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래? 아, 비웃음인가? 아닙니다. 이게 존경의 웃음이. 나의 턴이 왔구나. 근데 지금 사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 원을 맞습니다. 넘었다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나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생활비 내고 임대료 내고 그러면 14억을 모으려고 한다면 연봉 1억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저축을 해도 14년이 걸립니다. 평균이 14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 역세권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 또 학교가 좋은 아파트, 편의시설이 좋은 아파트는 14억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이 답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게 저는 코인이 5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1000배가 터졌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야 10년에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올라가는데 네. 코인이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6,0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급등이 아무래도 2030 세대에게는 기대 심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하루에 이게 20%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절반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좀 무섭긴 해요, 사실. 무서워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비트코인이 우리 2030 세대에게 미래의 자산으로 가져가도 되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긍정적 아니에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아니 뭐 20% 30%도 떨어지고 반토막도 떨어지는데 네.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하지만 말이 쉽지.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아마 이게 심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황금성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팔 수 있어. 쉽게 팔 수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필요하면은 이거 팔아서 바로 필요한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적합한 매수인이 나타나야지 이제 매도인이 딱 체결이 되고 옵션이 걸리죠. 옵션이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집값 떨어질 때 팔고 싶은데 안 팔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부동산도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을 하더라도 밑에 가서는 못 파는 거고 올라갔을 때는 또 자기가 안 파는 거고 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고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채산성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게 2012년에 첫 번째, 2016년에 두 번째, 2020년에 세 번째, 2024년에 네 번째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뒤에 얼마 올랐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그거 알면 내가 전문가. 얼마 올랐나요?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요? 네, 1년 만에. 와, 1년 만에 100배 1년 올랐어요. 만에 100배요? 네. 두 번째 반감기 2016년부터 또 1년 반 뒤쯤에는 30배 올랐습니다. 30배. 30배. 점점 네, 줄다.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이제 코로나 시기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었고 이후 2021년 11월에 고점을 기록했는데 그때 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 4월에 있었고 아마 이번에는 2025년 한 10월 전후로 이제 고점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많이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는 뭐 적게는 한 3배, 뭐 많게는 5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적게가 3배예요? 네. 지금 가격에서요? 아니 반감기 기점의 가격으로. 반감기 기점에서요? 네. 이제 2024년 4월에 있었던 반감기 가격이 원화로는 9,500만 원, 9,500. 달러로는 65,000불이었습니다. 9,500도 비싸다. 네. 비싸죠. 사실 거죠. 고민되네. 질러볼까? 지금 이제 1억 6천 이제 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6천이요? 네, 비트코인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이랑 비트코인을 같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2030 세대들이니까 시드머니가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굴려서 부동산 가는 거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성장성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성을 같이 포트폴리오로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그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업사이드도 노리고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에서 미국의 금융기관의 진출, 작년에 ETF가 나왔었죠. 블랙록이라는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런 전략 준비금, 전략 자산화를 또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방 정부 차원이든 주정부 차원이든. 반감기 얘기를 하시면서 반감기가 지나면은 몇 배 이런 그 역사적인 행보를 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패턴이 달라졌다.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록이라든지 네. 그런 미국의 증권사에서 여기 들어와서 이게 기관화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사실 기관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이
성장 동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은 이제 사실 쉽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펀드라는 비이클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세로는 많이 들어오지만 매도세로는 좀 많이 안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ETF, 미국의 ETF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전체 2,100만 개 중에 한 120~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의 시장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이 6~7%가 이제 ETF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럼 94%는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리 생각하면은 94%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들이 이제 점점 기관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기관의 특성상, 투자 특성상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부동산만 보더라도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살 때 취득세, 네. 1년에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팔 때는 양도세도 거의 절반 정도, 6에서 45%, 지방세까지 하면 50%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관리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세금 또 이제 부과가 되고, 어떻게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네. 결국 가격 탄력성도 저는 예전만큼은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 약간 걱정. 네. 두 번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맨날 틀려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면 항상 틀리고요. 네. 코인도 아마 틀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개인들은 이 전망을 듣고 예측을 하면서 그 기간, 몇 년의 기간을 버틴다는 게 엄청난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신뢰? 믿음이 필요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부양도 한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감기가 유일한 그 어떤 컨트롤, 믿음의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공급이 적어지면은 이제 수요가 커지면 사실 가격이 확 뛰는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 특성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2,100만 개가 총 공급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이 총 2,0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100만 개밖에 안 남아요. 100만 개가 남았어요. 아. 100만 개가 2140년까지 채굴이 될 예정입니다. 2140년. 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거의 채굴이 안 되네요. 네, 거의 채굴이 안 되고,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한 거의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95% 정도가 채굴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더욱 더 이제 싸움이 더 가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워낙 사실 글로벌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효율적인 자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요? 네, 뭐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만 하면은 저는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비트코인이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우리 2030 세대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사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자산을 찾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찾아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안정성이 있는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비트코인은 위험한 것과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 이 부동산과 코인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뭘까요?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집 하나는 저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안정, 거기에 장기적인 우상향, 내가 기회가 되면 입주할 수도 있고 주거가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일도 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 하나 사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 대박이 난다? 뭐 10년 만에 3배, 4배가 오른다는 건 특수지역 얘기고요. 뭐 3배, 4배 오르면 사실 투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 땅값과 서울 땅값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지방에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억 하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방에.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70억에 팔았습니다. 손해 많이 보셨네요. 손해보여요. 왜 팔았을까요? 여기서 10년이 지나면 50억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울을 보니까 10년 전에 100억을 팔았으면 강남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70억에 팔아서 좋은 거 한 채밖에 못 사는 결과가 돼버리다 보니 10년이 지나면 한 채도 못 사니까 이제 자본 유출이 발생합니다. 지방에 있는 자본이 서울 서울로 수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오면요. 그럼 서울만 더 살찌고 수도권만 더 살찌지 지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에 그냥 집이면 아무거나 사면 10년 후에 올라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만 올인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최근에 부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지방의 땅도 사고 막 부동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고요. 나머지 돈으로 채권도 사고 골드도 사고 비트코인도 좀 사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하지 말고 도전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나 안정성 어떻게 좀 이게 진짜 뭐 되게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택하느냐, 안정성을 택하느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뭐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안정 추구형인지, 중립 추구형인지, 또는 위험 추구형인지 이런 걸 알고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30 세대는 시드머니가 적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쓰는 게 다 바쁘지 뭐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조금은 성장성을 추구해서 비트코인으로 업사이드를 노리고 그것이 조금 커진다면은 이렇게 좀 부동산으로 좀 전환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질문이 있어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저도 어차피 집도 못 사니까 충분히 위험성,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대표님 같으면 이제 30대 초반인데 내가 2억을 모았습니다. 네.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2억을 계속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되게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인데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아기도 이제 생길 예정이 이러면은 조금은 안정성을 좀 택해야 되겠다라고 그럴 생각을 수 하고 있죠. 있고 네네. 나는 근데 솔로다. 나는 아직 그리고 결혼할 생각도 조금은 더 뒤에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성장성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억을 네. 우리 대표님도 2억이 있어도 2억이 있어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억이 있으세요.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저는 제가 30대 초반이셔요.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 안 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결혼 안 하고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불안합니다. 사실 저는 주식도 잘 못했거든요. 하다가 실패했는 이유가 출근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보니까 이게 파란색이에요. 그럼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커피 먹으러 가자고 해서 커피 먹고 점심시간 되면 빨간색이에요. 그럼 기분 좋다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내 옆에 사람은 다 얻어 먹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이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또 기업의 가치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뭐 PER도 있고 뭐 많은 여러 것들이 가지가 있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반감기, 성장성, 블록체인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자신이 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확실히 검증된 게 훨씬 안정적으로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음. 부동산은 그래도 사용 가치도 있고 어떤 뭐 입지 분석, 학군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뭘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코인이나 시장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기회가 많은 건 분명한데 역설적으로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는 하이 리스크도 같이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투자의 이면에는 이 리스크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도 실제로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번 코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했을 때 정말 급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이게 급변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이렇게 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가상 자산들
이런데도 꾸준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2018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그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셨는데 그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기억난다. 금지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뭐 코인 투자자들은 상기의 난이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난이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 30-40% 하락하였고 기억나요. 알트코인은 막 그때. 50% 60% 맞아, 하락하면서 맞아요. 코인 시장이 거의 뭐 장례식장이었죠.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국내에서 크립토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거의 한 20-30% 이제 비중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한 7% 정도 됩니다. 미국이 거의 한 8-90% 정도 차지를 하고 적나요? 생각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김프라고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 간에 이제 프리미엄 차익이 있었는데 그때 국내 거래소가 평균적으로 한 20-30% 차익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오히려 역푸가 생기고 지금은 더 싸더라고요. 더 싸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이것이 이제 보면은 시장이 이제 주도를 하는 세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미국이 주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뭐 사실은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과세지 않습니까? 2027년부터 이제 과세가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슈도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2013년부터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세금을 비과세로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코인 과세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발행된 프로젝트들 그런 코인들은 과세를 면세해주겠다 이런 공약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줄 수 없다 정도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처럼 한국 정부도 코인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 제도권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나라에서 그래도 보호하는 정책을 쓰네. 안정감은 있으나 결국에는 세금이 제도화가 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도 뭐 이런 과정을 거쳤고 부동산도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저는 성장 동력은 상식적으로도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좀 민감해요.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 시장이기도 해요.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모두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줬죠. 네.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부가 어떤 강력한 규제를 펼쳤어요. 그럼 저는 이걸로 좀 오래 고생을 하겠죠. 이런 정책 리스크가 반복되고 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는.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부동산은 거의 다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나이 상황에 따라서 엑셀을 통해서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이게 완벽한 계산이라고 착각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2배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잖아요. 그게 2배 정도로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3년은 버텨야 된다는 게 제 리스크 전략입니다. 3년치의 계획을 앞을 내다봐야 그러면 된다. 내가 원리금을 150만 원 상환하는 거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300만 원 상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끈 졸라매고 애 학원비 좀 줄이고 내 용돈 줄여서 300을 내고 3년을 버틸 수 있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150만 원이 맥스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150만 원을 맞춰버리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못 버티고 팔잖아요. 처음에 한 6개월은 버티거든요. 어떻게든 빚을 내서 버티고 하는데 6개월 지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금매로 던져버리는데 던지고 나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집값이 반등을 하거든요. 멘탈이 2번 나갑니다.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작은 계획은 충분하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3년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고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범위 내에서 안전자산이지 결코 안전자산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은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금액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손실이 억 단위로 발생합니다. 코인은 손절매할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때 내가 적당히 팔 수는 있는데 부동산은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무조건 안전자산은 아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장이니까 사실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 말씀 주셨다시피 뭐 밤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물 한잔 하는데 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 아 이거 불면증 올 것 같아요. 불면증 오죠. 이게 아침이면 다행히 새벽에 눈 떠졌는데 또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자꾸 새벽에 눈이 떠요. 그러세요? 나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관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코인 시장에 처음 오신 분들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하셔라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네, 안정하니까.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내가 뭐 하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변동성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점차 이제 알트코인으로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 분 모두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미래가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말씀은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어떤 이유로 부동산이,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제가 부동산 하는 입장인데 가격 측면에서 보면 사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기는 해요. 뭐 보통 집값은 한 2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강남이어도 올 상반기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고 원베일리 제일 좋은 아파트가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전용 84가 70억 정도 합니다. 아 원베일리가 70억 정도. 네. 그걸 뷰 대표로 안 보시는 나오는 거죠? 게 뷰 안 나오는 제일 게 좋은 아파트 뷰 뷰 안 나오면은- 나오는 게 60억. 뷰 나오면 70억 정도 합니다. 뷰가 중요해요. 3.3제곱미터당 평당 2억. 그러니까 한 평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지금은 좀 비싼 비싼. 상황인데 네. 그럼 10년이 지나면 이게 120억? 140억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원베일리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이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배로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후에 2배 바라보고 투자하라 그러면 굳이 굳이 안 할걸요? 다른 자산 많으니까. 그렇죠. 뭐 3배, 4배, 5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과실을 따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험난한 과정과 리스크 관리와 인내와 도파민도 누르고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알겠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5배 갈 수도 있겠으나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요와 공급을 보더라도 10년 후에 2배 올라갈 확률은 85%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윳돈이 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라면 저는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근데 원체 금액이 크니까 부동산은. 근데 이거를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집은 10억 이상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이라는 돈을 가지고 5배 수익이 나오는 비트코인 투자할래? 2배 수익이 나는 서울 아파트 투자할래라고 하면 저는 서울 아파트 투자하겠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저는 2개 다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겠다. 옷도 하나 사고 2천만 원 비트코인도 하고 저희 전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사실 이거는 투자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비트코인에 좀 더 비중을 많이 태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도 부동산도 장기 우상향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그것은 이제 이런 경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이제 화폐의 가치를 사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폐라는 것은 사실 경제 활동에 따라서 계속 유통되고 풀리는데 이것은 사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뭐 과거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1994년만 하더라도 2억 하던 게 2014년엔 한 20억 하고 지금은 거의 뭐 7, 80억 하지 않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화폐 것도 가치가 반영이 된 떨어지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은 뭐 우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더 크게 갈 것이냐 하면은 저도 당연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10억이 있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저도 한 10억은 가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싶어요. 예. 와, 10억 투자하면 100억이 되네. 한 1억 6천 6천만 정도니까 원 한 정도니까요? 대여섯 배 정도는 가겠죠. 어. 그래서 사실 뭐 대여섯 배는 10년 동안 사실 뭐 큰 수익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뭐 큰 수익이라고 볼 그게 수도 큰 있긴 수익이 하지만 아니면 크죠. 아 큰가요? 그래서 아니 배밖에 나왔네. 배밖에 나온 것 같아요. 과거 패턴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1년 만에 100배도 오르고 30배도 오르고 8배도 오르는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면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걸 보았을 때는 충분히 열려 있고 비트코인으로 안정적으로 2배 벌고 나머지 이제 번 수익으로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잘 투자한다면 뭐 충분히 뭐 한 10배, 20배
수익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또 부동산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탔거든요. 이제 모임이 끝나고 택시 타고 오는데 그 젊은 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취미로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꼭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리고 코인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눈치가 보이니까 부모님한테 나 코인 돈 벌었어요. 나 일 안 해도 돼요. 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밤에 취미 삼아 드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 인생을 사시고 있는데 항상 공통점은 아파트는 하나 사고 코인을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이 잘 될수록 부동산 시장도 참 좋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주식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박수 칩니다.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또 옵니다. 이게 시장이 양분화된 게 아니라 또 부동산으로 돈 벌잖아요. 또 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합니다. 이게 결국 맞물려 있는 시장이지 어떤 경쟁 구조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 작용인 거고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되게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자본시장이랑 되게 재미난 것 같습니다. 사실 업비트, 빗썸 이제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강남 테란로, 삼성역 부근에 부동산을 막 샀거든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는 가상자산에서 부동산으로 가고 또 부동산으로 이해가 벌면 또 코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하는 게 도구 도는 거지. 네, 이게 새로운 종목이 하나 더 나타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제가 코인 투자를 잘 못한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으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거야. 결국 올 거야. 하지만 대표님은 그 이제 소자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알아. 뭐 소자본은 비트코인 해야 되고 소자본은 지금 부동산으로 하기에는 잘못하게 되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데 뭐 500만 원이나 돈 안 들이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데 그게 역전세가 생기는 이제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부동산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세입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자본 갭 투자 같은 투자 방법은 저는 권하지도 않고요. 500만 원 있으면 저는 코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배 튕긴 다음에 부동산으로 오셔라.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호 보완 작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030 세대가 비트코인과 이 부동산을 고민하고 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시대의 흐름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처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을 보았을 때 성장성을 바라보고 채택할 만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십시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just do it. 굳이 필요 없거나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으로 좀 자산을 먼저 좀 불린 다음에 또 좋은 아파트 필요할 때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2030 세대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부동산이 갖는 강점과 양점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2030 세대의 각자의 상황과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만 소장님 그리고 표상록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났다.